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대파 한 단에 10,000원이던 시절이 있었죠. 당시요 집에서 대파를 키우는 이른바 팥테크가 유행이었는데요. 요즘에는요 배추와 무를 화분에 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배추 2포기만 잘 키워도 2만 원이나 절약이 된다는 거죠. 고물가 시대가 자꾸만 자급자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힘든 세상,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경제 전망입니다. 자, 세계적인 석학들이 세계지식 포럼 지금 열리고 있죠. 여기서 충돌했는데요. 전망이 다른 겁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요. 인플레이션 둔화가 시작이 됐다. 자,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반면에요. 스티븐 로치 교수, 내년은 침체해다.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갈립니다. 좀 더 보죠. 자, 크루그먼, 경기 침체 오래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반면에 로치, 중국의 세계 엔진 역할 끝났다. 그래서 전 세계가 힘들어진다. 서로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누군가 내년 이맘때쯤 누군가 한 명은 옳고 누군가 한 명은 틀린 걸로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휴게소 10,000원짜리 찌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로공사가 2,000원을 먹는다. 휴게소 이용하신 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좀 비싸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서 먹을 때보다 여기 좀 넘어간 거 아닌가 가격이? 이렇게 느끼시면 꽤 될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음식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보니 공공임대료 등 수수료가 41%. 그러니 비쌀 수밖에요, 이게.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감찰을 지시했다. 도로공사는 뭐 여러 가지 이익 관련된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조금 심한 거 아닌가 들여다보겠다는 기사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청와대 인사가 북송을 독촉했다. 검찰, 국정원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수사 상황 전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뭐 어떤 지시가 있었다, 뭐 조사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 보면 관련자 조사를 했다는 거군요. 서운 소학도 임박했다. 탈북 어민 영상 분석, 윗선 수사 본격화된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갈래의 수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쪽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시죠. 자, 이쪽에 있습니다. 원전 얘기군요. 원전은 친환경이다.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요. 녹색 경제에 포함됐다. 자, 문재인 정부 때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 거죠. 환경부 이른바 K-텍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여기에 뭔가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이게 친환경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되거든요. 자, EU 유럽연합보다 조건을 다소 완화했다. 그리고 신규 건설, 계속 운전은 전환 부분에 넣었다. 조건을 다소 완화해서 친환경으로 공식화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언론이 좀 갈리곤 있습니다. 평가가요. 오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풍부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시죠? 첫 자리입니다. 최진경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세 번째 자리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오창석 전 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정을 못한다. 법원이 한 말입니다. 단정할 수 없다란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좀 굉장한 파장이 있을 거로 좀 예상은 됩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뇌질환 진단.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 관련 어떤 의미를 담은 첫 판결이에요. 여기 보면 이 백신 접종 후에
뇌출혈 그리고 혈관 기형 진단 30대. 그러니까 접종 후에 이상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30대인데요. 질병청은 피해 보상 신청 거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자, 법원은 이상 반응 원인 증명 못하면 접종과 무관하다고 단정 어렵다. 아, 요거는 정부의 태도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어떤 걸 호소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이게 아니라 증명을 못한다고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뭔가 인과성 입증, 정부도 책임 인정, 뭐 이렇게 분석도 되고 있고요. 질병청은요, 판결 불복 항소 예정입니다. 일단 이런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백신 피해 보상 6만 5천 건 심사, 그중에 32% 정도만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인과성이 있다, 이렇게 좀 인정을 받은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좁다, 정부가 좀 좁게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죠. 여기 보면 사망 8명의 보상금은 각 4억 5,900만 원, 그리고 등등등 있고요. 그다음에 5천여 명은 30만 원 미만 소액 지급, 이상 반응 신고는 47만 건.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좁게 인정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피해자들이 앞으로 대거 소송 나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 거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당국에서 이 판결 이후에 내놓은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과거 후보 시절 때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의학적 근거와 또 백신의 이상 반응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투여에 대해서는 필과 측이 입증할 문제가 아니고 필받아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인현 변호사, 이 판결의 내용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거든요.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 내용까지 같이 좀 전망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이것이 의료 소송으로 예. 어떤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백신 회사나 아니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에 의미가 있는데요. 정부 상대였어요? 그렇죠. 정부를 상대로. 보통 이제 이와 같은 입증 책임 전환 같은 문제는 의료 소송에서 결국 투약이나 수술을 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이상 반응이 증세가 나왔다는 게 입증을 하고 그 투약과 이상 반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예. 것을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기존의 의료 소송에 있어서 가지고는 어떤 특정한 어떤 반응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 그거에 대해서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거꾸로 그 병원 측에서 그 입증을 못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법리가 어느 정도 입증되고 인정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해서도 그와 같은 어떤 소송에 대한 인과관계의 사실상의 어떻게 보면은 추정 내지는 결국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국가 측에서 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와 같은 그 판결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 피해자를 위해서 손을 들어줬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대해서 이 피해자 호소한 쪽에서는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번 코로나 백신 도입할 때는 제약회사들은 면책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약회사를 그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긴급 투약하는 대신 보내주는 대신에 우리는 어떤 결과도 향후에 책임지지 어떤 않는다. 문제에 대해서 이런 판결, 책임을 이런 면제해달라고 약정을 했던 했던 거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이긴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것보다는 배상 책임을 거부했다는 것을 취소하고 배상 절차를 이행하라는 그런 판결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어떤 거꾸로 입증 책임을 국가한테 줬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그러면 이 있습니다. 판결을 잘 분석해서 해석을 해보면 문제가 없다라는 걸 국가가 입증해봐라. 입증해라. 이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그 투약과 어떤 그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지만 거꾸로 그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이 나오는 것이 이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이 그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줄을 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거 것이 비슷한 바로 그 부분이 되는 사례나 것입니다. 경우가 꽤 있을 거로 지금 보여요. 그렇죠. 지금 이미 지금 그 뭐 6만 5천 건 심사해 가지고 한 그중에 한 33%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예. 실제로 소송은 한 9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중에- 진행 중인 거군요. 그렇죠. 그중에 사망 사고와 관련된 것이 6건, 그리고 또 이상 반응했다는 것이 3건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 판결이 어떻게 보면 대법원까지 확정된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피해 금액에 따른 배상이 너무 작다, 보상이 너무 작다는 취지의 소송이 상당히 그 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예 소송 생각을 안 하셨던 분도 이 정도면은 이건 다퉈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화면으로 좀 아까 정리된 내용 뭐 윤석열 대통령 후보실 발언까지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자, 코로나 같은 피해자 측이 입증할 문제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죠. 근데 보니까 이번 나온 판결도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생각한다. 그리고요, 법원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 반응이 발현됐다는 상당한 증명이 없는 한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럼 이건 곧 정부가 입증해 봐라. 이겁니다. 없다고 입증해 봐라.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뭔가 관련 비슷한 이런 법적 다툼과 소송이 잇따를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소개해드리죠. 그리고 법원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백신 단기간에 개발됐다. 그래서 피해 가능성 명확히 안 밝혀졌다.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제약회사는 급하게 만들었죠. 면책을 받고. 그리고 책임이 있을 때는 정부가 대신 뭔가 책임을 지기로. 이렇게 한 상황이니까 정부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지금 이렇게 분석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백신과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다음은요, 마스크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오늘요. 요즘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떤 뉴스나 영상, 뭐 사진 보시면요, 마스크 안 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참 열심히 쓰고 있죠. 실내에서도 쓰고요, 밖에서도 쓰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요즘에 보면 어떻게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요거 지금 정부가 좀 보고 있고요. 영유아는 실내도 해제 검토한다. 왜냐하면 영유아는요, 사실은 이 말을 배우는 시기인데 어른들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따라하면서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못 봤어요, 그거를. 마스크 착용 탓 발달 부작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요걸 고려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야구, 콘서트, 마스크 해제될 듯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창석 전 부소장. 요 조치, 마스크, 뭐 실내는 전면 해제, 그리고 영유아 실내, 그리고 뭐 어떤 경기장 같은 건 다 푸는 거. 이거 찬성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오미크론이 처음으로 전 세계 유행이 되고 우세종이 됐을 때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거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예. 전파력이 빠르지만 이게 흔히 말하는 엔데믹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초부터 이제 실외는 노마스크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외에서는 편하게 물론 돌아다닙니다. 거리나 이제 간격이 넓을 때는 안 써도 되죠. 예, 이게 사실은 밀집되면은 문제가 되는데. 2020년 처음으로 코로나가 보고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4월 말쯤에 우리나라의 확진자 잠깐 0명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 잠깐.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0명이 되었던 적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최근까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10만 명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0명보다는 경각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치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9월 첫째 주보다 9월 둘째 주가 확진자 수가 20.1%가 감소했습니다. 이게 예. 추석이 끼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동량과 접촉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네요. 이게 하나가- 여유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8월 넷째 주의 사망률, 그 치명률이라고 표현하는데 1.01이었던 것이 9월 셋째 주에 0.68로 급감했습니다. 아, 재원 위중증 환자 비율도 1.07에서 1.00으로 떨어졌고요. 입원율도 5.1에서 2.79로 떨어졌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사망자, 위중증 환자, 재원 입원율 다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세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97.5%가 BA5
BA5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예.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예. 그 이후에 오는 BA2.75라고 표현하는 켄타우로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위중증화 그리고 사망률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병청 입장에서는 그런 마스크도 해제하고 국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예. 10만 명까지 치솟았을 경우에도 다시 거리두기 하자는 얘기 아무도 못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중증도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지금 이제 약간 감기처럼 벌써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천천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분위기상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긍하고 이럴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풀었거든요. 뭐 다른 나라에서 하는 스포츠 경기 보시면요, 뭐 없잖아요 마스크가. 그리고 함성이고 뭐 그냥 과거 같습니다 지금 모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요. 총리의 답변입니다. 국무총리의 답변. 그러니까 요즘에 대정부 질문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죠. 그리고 많은 질문을 받아요. 총리가. 주로 총리가 많이 받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약간 귀를 잡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에 앞서서요. 다음 기사 먼저 좀 소개해드리죠. 오늘 새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했습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윤, 어려운 나라 지원, 그리고 자유와 평화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자유, 국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요. 유엔 총회 연설문에도 이런 내용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유엔 총회에서 10번째로 연설했다. 기여 외교, 이걸 전면으로 내세웠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북한 관련 메시지는 연설문에서 빠졌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새벽에 얼마 안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뭐 좀 압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일정으로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런던, 그다음에 미국 뉴욕, 그다음에 캐나다 이런 순서로 가는데 사실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엔 총회 연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일단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순방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참 뒷말이 많습니다. 지금요. 이 내용입니다. 일단 불발 그리고 불투명이다. 자, 각각 뭐가 불발이고 뭐가 불투명인지 뭐 설명도 돼 있는데 안개 속 걷는 윤 대통령 순방 외교다. 순방 외교 나섰는데 안개 속이니까 잘 모르겠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보죠. 대통령실에 반복되는 해명에 불구하고 비판과 잡음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발은 조문. 그러니까 영국 여왕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에 앞서서 조문을 하는데 이 조문이 못했어요. 대신에 장례식 참석을 하고 조문록에 어떤 글을 남기는 것까지 됐는데 이 조문 불발. 그리고 불투명은요. 한일 정상회담 관련돼서는 이게 처음에는 뭔가 다 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점점 뭐가 얘기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지금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한일 정상회담 놓고도 막판까지 모호한 답변이다. 이건 또 불투명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요. 자, 그럼요. 우선 이 조문과 관련해서 조문을 하지 못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여야 뭐 여러 가지 치열하게 뭐 주고받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더구나 장례식 조문 하기 위해서 가 계신 대통령에 대해서 검도에 넘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누가 슬픔을 활용합니까? 대통령실이야말로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슬픔을 활용해 덮으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기자분들한테 세계 스케줄이 있는데 잘못하면은 둘밖에 못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말씀이 안 말도 되는 안 거예요. 아니 무슨 이장님이 시골 장에 갑니까? 일단 조문 상황과 관련해서 뭘 예정이 돼 있어서 어떻게 명확하지 모르겠어. 할 수도 있다였는지 아니면 하려고 잡혔었던 건지 아직 그것도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얘기가 나왔는데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소개해드렸죠. 한일 정상회담, 유엔 총회 그 시점에 뭔가 잡힐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외교부에서 내놓은 설명이 좀 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그 흔쾌한 합의 표현에 대해서는 현재 한일 간에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현안들을 갖다가 양국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근데 막상 일본 기사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잡힌 거 없다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욱 전 행정관. 두 가지 사안입니다. 조문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 외교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준비가 너무 소홀하고 부족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조문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논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문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소위 유해에 대해서 참배하고 조문하는 게 핵심이에요. 거길 못 갔으면 못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거 왈가왈부 얘기할 필요가 분명히 없는 거죠. 저는 정부가 깔끔하게 설명하면 될 문제인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근데 이거 갖다 다른 방식으로 몰고 가는 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홀대를 얘기했던 이유는 영국 정부에게 비판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이고요. 네. 사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또 하나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준비 부족은 전 명확한 것 같아요. 세계 일정 중에서 하나밖에 소화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할 문제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교부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 한일 정상회담 같은 예. 경우는 일본이 매우 잘못한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성급하게 확실한 건 문제예요. 근데 뭔가 얘기는 됐던 것 같죠. 그러니까 서로 처음에는? 만나는 것이 좋겠다. 흔쾌히 예. 합의했다는데 흔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급하게 확신한 측면이 있는 건데 더 큰 잘못은 일본인 거죠. 적어도 하루 전까지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절대 아닌 거죠. 예. 전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죽한 사실과 다르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발표는 삼가기 바란다.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왜? 상대국에 대한. 전 이건 적어도 일본 내부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예.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상당히 매우 낮죠. 20%대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요즘에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네. 한일 간의 합의 사항이 국내 정치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합의할 내용도 제가 볼 때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일본 기사 총리 입장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내키지 않는다 이 뜻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을 얘기하는데요. 예. 강제징용 문제랑 위안부 문제랑 한일 간 현안을 갖다가 그랜드 바겐을 하겠다. 서로 교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겠죠. 굳이 만나서 예. 그러니까 유엔 현장까지 가서 굳이 만나서 합의를 해봤자 국내 정치에 도움도 안 되는 상황이다. 예. 적어도 이것을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계속 이렇게 어떤 모호성의 여지를 남겨둔 다음에 예. 추후에 우리가 유리할 때 타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여기서 합의할 게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또 외교부는 거기에 대고 여전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니까. 예. 외교부가 이럴 이유가 없어요. 일본이 잘못하는 건 비판하면 돼요. 쌍방간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흔쾌히 합의했고 긴밀히 소통을 했는데 상대국이 아직까지도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 인정하는 외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 그래서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합의할 게 별로 없어요. 한일 정상 간에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모호성을 예. 유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합의했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지 못했다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한일 정상회담에 목을 맸는데 성과가 없다. 이러면 예.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교는 상당히 모호성도 중요합니다. 흔쾌하다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 흔쾌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합의를 봐야 흔쾌한 거지. 예. 합의를 보지 않고 약속한 게 흔쾌하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가 최근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미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오늘 중에 결정이 나겠죠. 그렇죠. 한일 정상회 만날지 안 만날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과 무관하게 외교부는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준비 소홀 또는 협상 소홀 이런 문제들을 지금 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한일 정상회담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아니 판단하시나요? 안 할 수는 없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쌍방간의 입장을 확인할 거예요. 서로가 이러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예.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만난다면 예. 이 정도로 가지고 합의할 게 없지 않습니까? 뭘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특히 한일 정상회담 이게 뭐가 잘 안 되고요. 자, 김병민 비대위원께 같은 질문입니다. 두 가지 네. 조문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이게 뭐 흔쾌히 뭐가 합의됐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자꾸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이거 각각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정상에 대한 합의라는 건 이제 만나는 과정에 대한 합의인 것이겠죠. 예. 그 내용에서 뭔가 전격적인 합의 도출 이런 그건 내용이라기보다는 모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예. 없는 것이고 그 유엔 총회를 통한 다자간 외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이 안에서 한일 정상회담이든 한미 정상회담이든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들이 쏟아져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것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선 벌써 수년간 이 정상 외교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예. 워낙 켜켜이 쌓여져 있는 문제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지금 못하고 만난 있다. 지가 2년이 넘었죠 지금.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난 8.15 경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가져가자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깊게 담겨 있을 거라 보고 만약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더라도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자간 외교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장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만남을 통해서 추후에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예. 무엇인가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판단했을 텐데 말씀 주신 내용들처럼 조금 성급하게 이 내용들을 발표한 측면들이 있다. 이 부분은 외교부 측면에서도 귀담아드릴 내용들이 있을 차라리 겁니다. 뭔가를 어느 정도 합의해놓고 가만히 있다가 유엔 현장에서 발표하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더 극적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내부의 조율들이 뭐 당연히 있었겠죠. 예. 하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여론전을 피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짜증나는 측면이 저는 예. 상당하다고 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내부에 대한 그 정치 문제들, 낮은 여론에 대한 의식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 보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뭐 일부 만남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첫술에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일본 문제만 나오면 사실 굉장히 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회담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감정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서 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이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살짝 그런 분위기인 거죠. 지금도 조금 그렇죠.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 문제만 나오면 예. 거의 언제나 그래 왔듯이 지금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 정서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조문외교는 뭐 워낙이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본질이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에 한 10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그럼 이게 우리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면 이 미국의 의전과 외교는 완전히 무너진 한 10분 정도 최악의 기다렸다 그러죠. 최악의 외교 참사인 것입니까? 지금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이 영국을 찾아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추모하는 상태 속에 이 퀸의 노래 보헤미안 랩소디를 불렀다고 막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당시 이제 캐나다의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내가 이 트리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노래 부른 것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기왕이면 노래가 보헤미안 랩소디가 아니라 다른 노래였으면 더 어땠을까? 이렇게 약간 위트를 섞인 비판을 하기도 살짝 합니다. 애둘러서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렇게 되는 건 도대체 영국에 왜 간 거냐 이런 방식의 비난인데요. 영국 왕실에서 진행하는 세기의 장례식입니다. 아마 최근 한 반세기 동안 이렇게 전 세계 정상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영국 왕실의 조율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함께 호흡을 맞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난하게 되는 게 과연 대한민국 국익을 비롯한 현재 국제사회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야당이 좀 합리적인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이걸 가지고 혹신각신하고 뭐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지나갔습니다. 끝났어요. 장례식 다 끝났고 지금. 그런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중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 자기가 지금 이 국내에서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국무총리가 뭔가를 다 통화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대통령 대신해서. 근데 요즘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좀 뭐랄까요? 좀 지적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 영국 여왕 조문과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답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한 1시, 현지 시간으로 한 1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참
총리님 너무 답답하십니다. 3시 반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3시 이후에 오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영국에 우리 대사가 글쎄요. 없잖아요. 네. 아직 임명도 못하고.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디 있었어요 그 시간에?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님을 모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뭐 달리.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뉴욕에.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좀 볼까요? 뭐 굉장히 사소한 어떤 내용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총리가 파악하고 있고 뭔가 답변도 하고 그에 따른 생각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시각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습이고요. 다음은 기사로 좀 소개해드리죠. 총리가 얼마 전에 영빈관 이 신축 문제 관련해서 신문 보고 알았다. 그래서 굉장히 회자가 됐죠. 그 발언이요. 영빈관 예산 몰랐다. 총리 답변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호통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당인데. 어제 정무위원회인데 이례적으로 정부 질타 눈길을 끊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 이 기사에 다뤄지는 목소리, 그리고 야당의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리님이 국가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그것도 중요한 영빈관 관련 예산을 모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모골이 소연해졌다 이 얘기 듣고 제가 더 모골이 소연해졌어요 지금. 예?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도대체 이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총리가 몰랐다 하는 답변 그런 자세도 틀린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그런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식물 총리를 넘어 신문 총리, 변명 총리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신문 보고 알았다는 어이없는 한덕수 총리의 답변은 국민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신문 총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총리 앞에 좀 수식어가 많이 붙죠. 무슨 총리, 뭐 식물 총리, 신문 총리. 근데 다 좋지는 않아요. 좋은 거는 뭐 책임 총리, 뭐 실권 총리 이런 거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데. 자, 오창석 전 부소장. 두 가지 장면이었어요. 국무총리의 두 가지 장면. 이거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총리가 굉장히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좀 안쓰럽다. 예, 보통 이제 책임 총리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예. 총리에 대한 권한 강화를 많이 하는데 예. 책임 총리가 아니고 짝피구 총리인 것 같아요. 아, 그거 무슨 뜻입니까? 짝피구라고 그냥 피구는 이제 상대 진영이 예. 이제 공을 던져서 맞추면 맞추는 거죠. 그 사람이 나가는 거 아웃되는 거죠. 근데 그렇습니다. 짝피구는 내 뒤에 한 사람을 예. 숨겨두고 예. 어떤 공을 제가 맞더라도 아웃이 안 됩니다. 뒤에 사람이 맞아야 아웃되는 거거든요. 그럼 총리가 대통령실 대신에 짝피구하고 있어요. 지금 대신 맞아주고 있다는 겁니까?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답의 수준이 예.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국에 대사가 있는지 뭐 없는지. 모른다라는 얘기였죠, 다 그러니까. 네, 다 모르는 거예요. 영국 대사가 있는지 없는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디 있는지, 영빈관 예산 어떻게 들어갔는지, 조문 어떻게 했는지. 김의겸 의원이 질의했던 게 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을 해서 조문 작성 못하고 다음 날 했다. 다른 나라 대통령도 또 다른 나라 총리도 그랬다라고 했는데 예. 김의겸 의원이 지금 구글링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았는데 아니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고 당일 도착했을 때 했다. 왜 우리나라 대통령만 빠졌느냐라고 했을 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정보 보고를 총리한테 보고해 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영국으로 겁니까, 날아간 그러면?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총리한테 정보 교환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면 총리를- 총리가 네. 어떤 정보나 중요한 내용 그 선상에서 배제가 돼 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배제가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질문들이 아닙니다. 예. 그 나라를 방문하는데 우리나라 대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왜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하냐? 예. 정부는 국무회의라는 것을 엽니다. 예.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고요. 그렇습니다. 부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예. 만약에 두 사람이 다 거리가 되면 기재부총리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서열을 정리해두고 우선순위를 정해둔 것은 이 중요한 컨트롤 타워가 없었을 때 후임자가 또는 차석자가 이 사람들을 주재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회의 부의장,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상황에서 예.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 타워가 이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만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 예. 현안 파악이 안 된 영빈관 예산은 분명히 누군가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총리가 파악을 해서 누가 어떻게 밀어 넣었는지, 왜 넣었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영빈관에 대해서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예. 필요하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지무실 완전히 이전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어야 되는데 누가 넣어야 되는지를 아직도 총리가 얘기하지 못한다고요. 한다면 아예 총리를 패싱하고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또 하나는 영국 신임 총리와 예. 만나기로 했다가 못 만났다. 이 질을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현동 외교부 차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아,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이제 질의를 했거든요. 결국은 영국에 간 대통령실의 직원들과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외교부 컨트롤 타워 두 번째인 외교부 차관한테 대한민국 총리한테도 무언가를 얘기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투 팀이 아닙니다. 예. 같은 팀이고 사실은 외국 순방 나가면 우리나라의 얼굴로 나가기 때문에 무언가의 성과를 얻어오길 바랍니다. 예. 그게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지니까 지금 대통령이 순방을 끝나기도 전에 순방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였다. 그래서 저는 총리가 지금 짝피구 총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총리에게 좀 정보 교환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인정 변호사. 그러니까 사실 총리는 주로 이제 내치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외교 관련 문제는 잘 몰랐다. 혹시 이런 설명인가요? 그리고요. 영빈관 문제는 이건 대통령실과 직접적 관련된 사안이니까 총리가 몰랐다. 이겁니까?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이 좀 벌어지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예. 현재 이와 같은 모습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한마디로 책임 총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사실상 무책임 총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총리 같은 경우에는 38대 국무총리와 지금 현재 48대 국무총리를 두 번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입니다.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와 이번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총리를 하면서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좀 뭔가 상황을 좀 너무 편안하게 보고 있다. 그렇죠. 이 뜻입니까? 사실 아까 외교에 대해서 모른다?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은 주미 대사도 하셨고 주 OECD 대사도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외교에 관한 식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러면 이 특히 유럽이나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식견이 그렇기 있을 거 때문에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영국 대사가 지금 아그레망 그러니까 영국 정부의 어떤 어떻게 보면 추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아직까지 임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비상 상황인 것이죠. 그럼 그렇죠. 비상 상황은 진짜 가장 책임을 져야 될 것이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통화를 하면서 헌법에 따라서 행정각부를 통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죠? 국회에서 지금 지금 국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책임 총리가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알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이런 사실 아까 발언 자체가 중에요. 총리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산하 장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교장관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도착할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영접을 나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또한 지금 헷갈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무책임 총리 아니겠습니까? 책임 총리 좀 똑바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 물론 이제 영빈관 관련 문제죠. 뭐 코미디 같은 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호통이 좀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모습이었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그냥 호통을 들은 거죠. 어제 참석을 해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아직 순방이 좀 계속 남아있는데요. 나머지 거는 좀 어떻게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좀 순방인데. 물타기하고 물음표죠.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키워드군요. 물타기.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벌어졌는데 그걸 좀 옅게 보이기 위하면 그러면 물을 타죠. 그러면 이제 희미해지고 그런데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이 수사 사항을 좀 전하고 있군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전 회장 측근 체포. 일단 뭔가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검찰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두산그룹 본사 서버 압수수색. 각각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어떤 의혹 사건들이죠. 사안들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기사로.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민주당이 어떤 중점된 뭐 민생 입법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걸 속도를 내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야당 민생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 내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물타기란 비판을 넘어설까? 민주당이 우선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7개 법안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기초연금, 그다음에 뭐 노란봉투법 등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당은 민생 코스프레다. 그리고 포퓰리즘이다. 그러면서 뭔가 정치권 내에서는 지금 이런 사법 리스크 이 상황을 좀 시선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좀 존재합니다. 이 법안 중에요. 다음 화면으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안이 총 7개인데 그중에 4개가 좀 주로 이제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4개는 민주당이 일단 처리 의사를 좀 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기초연금 확대 법안인데 지금 30만 원인데 요거 40만 원. 그러니까 일정 조건을 같이 부신 분들은 30만 원인데 요걸 40만 원으로 또는 아니면 대상을 아예 30만 원 유지하고 다 확대하겠다. 이런 거예요. 대상자를. 기준 조건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고요. 양곡관리법. 남는 쌀 정부가 다 매입한다. 이것도 최근 나왔죠. 그리고 노란봉투법.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자세히 한번 소개해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노조의 이제 파업, 뭐 불법 파업 이런 거 관련된 건데 노조 불법 파업으로 기업 피해 입어도 손해배상 청구 불가. 일단 이런 내용들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산 보육수당 확대법, 영아수당, 아동수당 확대. 요건 뭔가 더 준다는 거죠. 요거는 강한 의지를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거 선심성,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이재명 전북 공공의대 추진 이걸 꺼내자 야당 속도전 내고 있어요. 여당은 독단 처리 안 된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게 나왔다가 이게 무상이 됐거든요. 근데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요거를. 공공의대 추진. 요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요 최인영 변호사하고 오창석 전 이 부소장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일단 이런 민생 법안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추진하는 게 뭔가 물타기 아니냐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요, 이 법안들 중에서 일부를 보면은요, 문재인 정부 때 특히 요 공공의대나 아까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뭐 이런 등등, 뭐 기초연금 이런 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뭔가를 좀 더 확대해버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감안해서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인영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물타기냐? 이재명 수사에 대한 물타기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물타기 내지는 문재인 시즌 2로서의 어떤 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그 7가지 입법 중에 한 5가지로 돼 있는 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가지 그게 주요 내용입니다. 보면은 민주당의 어떤 그 선거에 대한 타겟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요 같습니다. 4가지예요. 예. 특히 밑에 제일 밑에 그 출산 보육수당 예.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2030 그 여성분들에 대한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요거는 그런 걸 좀 그렇죠. 정확하게 보면은 타겟팅을 하는 것이고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말은 노란봉투법이지만 저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한마디로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이른바 불법 파업을 예. 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예. 점에서 타겟이 명확한 것이고 그리고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결국은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럼 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지금 기초연금법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한 11조, 지금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 1조, 예. 뒤에 나오는 돈이 수십조가 넘어가는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뒷받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이 타겟 마케팅으로 퍼주기를 한 것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현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여론전의 성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나름대로 정책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어떤 계산서를 분명히 제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오창석 전 부소장께는 일단 최인영 변호사 말씀했는데 물타기라는 시각,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추가 질문을 드릴 거는 사실은 방금 소개드렸던 공공모델을 포함해서 몇 가지 정책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가 나와서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건 어렵다라고 접은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야당이니까,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거는 사실은 책임에서 좀 자유롭거든요. 강하게 뭘 할 수 있죠. 예산 같은 거 고민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하는 건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이제 예전에 있었던 거 야당이라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이 얘기는 예. 이게 만약에 성립이 되려면은 안 하던 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거 민주당이 민생우선 7대 법안 선정했을 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으면 민주당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1번 기초연금 확대법에 대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마을 주치의 제도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선진국에 진입을 해서 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흔히 말하는 마을 주치의 제도가 정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건강 관리를 하면서 예.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그런 의미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도정전 벼 가격이요. 예. 지난해에 비해서 30% 폭락했습니다. 예.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놨죠? 실제 있는 법안 중에 쌀이 전년도 비해서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 되거나 예. 또는 가격이 5%가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정부가 매입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예. 이걸 법제화로 완전히 시켜서 정부가 쌀과 농민들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한다는 거죠, 이 네, 법은요. 농사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20년 전의 농사와 지금의 농사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는 좋아지니까 예. 매해 풍년이래요. 예. 그리고 예전처럼 기계를 사서 그리고 돈을 갚아나는 게 아니라 예. 농기계를 일부 또 렌트로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고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쌀이 남고 있는 거죠. 남아도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세웠으면 이재명 또는 민주당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출산율, 아까 전에 개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거 말고도 많은 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거라 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40.6만 명, 예. 2021년 작년에 26만 1000명입니다. 5년 사이 14만 명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구 절벽은 국가의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예요. 인구가 있어야 뭘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자라고 하는 것을 특정 개딸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지만 예.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던진 게 없으니까 예. 민주당이라도 던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법안들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조율하더라도 예산을 축소시키더라도 일부는 진행을 시켜야 돼요. 이걸 시키지 않으면 이 각계 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위기에 봉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하나 물타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예. 수사를 지금 이 법안 진행한다고 수사가 갑자기 멈춰집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역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7대 법안을 지금 발표했다고 해서 검찰이 그러면 이 발표되고 통과될 때까지 수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는 할 일은 하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법안은요, 사실은 필요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약간 선심성을 보이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섞여 있어요,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국회에서 꼼꼼하게 걸러내는 거 아닙니까, 법은요? 근데 걸러내는 게 아니라 싸우기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법 나오면 꼭 그러거든요.
김병민 비대위원 지금 손 드신 거죠? 잠깐 발언께 달라고 예, 예. 예, 짧게 드릴게요. 예,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민주당이 집권당이었던 적이 있고 대통령부터 지방자치단체장 게다가 의석도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던 적이 바로 얼마 전까지 일입니다. 예.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고 정부가 꼭 해야 될 일들이라면 이미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는 왜안 그런 했는가? 일을 하지 않고 난 뒤에 야당이 되고 나서 야당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방식으로 이것저것 쏟아내는 법안들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당연히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동수당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제출했던 게 부모급여에 관련된 재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급여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됐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많은 재정들이 소요되는 내용들을 전부 싸잡아서 언급했지만 결국 정부의 거절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실현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에 못한 것 정부하고 아니냐. 여당이 반대했다. 이런 방식으로 정책이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정부에 협조하고 예. 또 그 과정에 민주당이 반드시 국민들을 위해서 실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지난날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던 내용들 말고 지금 이 시점에 꼭 시기적으로 국민들께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 그런 법안과 예산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 지금 그 앵커를 계속 보고 계세요. 발언권 달라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과정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22개의 법안을 갖다 7개로 압축을 한 거예요. 예. 그냥 막 털어놓는 게 아니고요. 예. 22개의 법안 중에서 7개를 압축해서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국회이니까 입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겠다고 소위 제일 야당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권당이라고 얘기하면 그 내용의 본질이 뭔가를 정확히 새겨봐서 예.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 논쟁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예를 들어 사법 리스크 물타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 당원과 국민이 뽑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협치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번에 뭐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협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7개 정도를 압축했으면 야당이 7개 정도 압축을 했구나 필요하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 같은 경우 중위소득 이하가 42%입니다. 예. 내버려 둘 겁니까? 원래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제기해 주면은 오케이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협의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 갑자기 계속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갖다 붙이면 그럼 앞으로 야당이 제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법 리스크를 방지하는 물타기니까 안 하실 거예요? 토론? 그럼 협치 안 되는 거죠. 100%. 이 국회에서 정책, 뭐 민생 입법 이게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정책이 이른바 정치하고 이렇게 막 섞이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내는 거 보면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가 했어.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게 또 정치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쪽에 다른 쪽이 하면은 일단 문제를 삼고요. 내가 했어.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기사는 좀 민주당 관련된 내용이 좀 더 있거든요.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던 장면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재명 정치는 재미있어야 만담식 최고위 회의. 그러니까 민주당 최고위 회의가 약간 만담식이다.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네요. 뭐 얘기하면 뭐 기가 차네요. 속상합니다. 정말 회의 때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대화 늘리고 비공개 회의도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공개 회의가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당내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이게 회의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좀 깊은 얘기, 심각한 얘기도 하는데 이러다 사고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좀 하나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최근에 민주당이 굉장히 정부 여당 압박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 장병 팬티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팬티, 속옷, 장병들이 입는 옷 사는 걸 뭐 예산이 줄었네 어쩐네 뭐 이거였는데 야당에서 비정한 예상 삭감이다 공격을 하자 여당에서는 그거 단가 하락 때문에 감액된 건데 공부 좀 하세요. 무조건 공격만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재명 쌍방울 유착 의혹이나 설명하세요. 또 여기다 또 이 얘기를 딱 꺼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민주당이 좀 머쓱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튼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앞에 두 가지 내용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군장병 전투화 310억 삭감, 축구화 21억 삭감,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내복 95억 삭감. 여러분 더 과간인 건 팬티입니다. 팬티 5억 삭감, 양말 4억 삭감.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네. 기가 차네요. 서영교 의원님, 공부 좀 하시고 대정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품목은 단가 하락으로 감액 평선된 것입니다. 단가 하락이 비정합니까? 민주당 모 의원이 장병 피복비를 국방부가 삭감해서 비정한 예산이다 이런 왜곡된 주장을 했는데 혹시 오늘 정리된 전반적인 팩트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뭐 양말이라든지 팬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좀 더 나은 이런 구매 방법을 통해서 가격이 인하됐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들이 나왔다 하는 말씀을 보고 드렸고요. 한도수 국무총리가 내치 문제는 답변을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했네요. 보니까. 이 내치 외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무튼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병민 대변인.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뭔가 강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뭔가 꼬집었는데 이게 약간 좀 탈이 났네요, 조금. 네,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었고 들고 나왔던 판넬에 적혀 있는 숫자도 다 달랐습니다.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삭감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삭감된 내용이 서영교 의원이 들고 주장했던 것과 수치가 달랐고요. 숫자가 좀 달랐고요. 예, 굉장히 달랐죠. 그리고 여기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비정한 삭감이 아니라 단가 조정, 그러니까 더 나은 구매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기존에 있어서 방만하게 쓰일 수 있었던 예산들을 더 절약해서 똑같은 수치를 장병들에게 줄 수 있다면 여기 대해서 칭찬해야 되거나 아니면 혹시 문재인 정부 때 방만하게 예산을 썼던 게 들켜서 혹시 뭔가 불편한 심정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들까지 들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정말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서 야당이 해야 될 귀중한 시간일 텐데 서영교 그냥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지도부 최고위원이죠. 굉장히 과한 주장들을 지금 연에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주장대로 대정부 질문이 일관하게 된다면 정작 하고자 하는 비판에 대한 내용들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좀 웃고 떠들고 있는 모습들도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재명 대표하면 여론과 시시각각 소통하는 정치인이기도 한데 가끔 말에 소라가 좀 많은 정치인이기도 해요. 제가 그럼 바지라도 벗으란 말입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또 얼마나 큰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정제되지 않는 얘기들로 웃고 떠들려고 얘기하는 순간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예전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튜브 썸네일에 대통령 선거 전후인 거로 기억이 납니다. 숨 쉰 채 발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또 그 당시 논란이 일었던 적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억해 보게 된다면 이렇게 좀 웃고 떠드는 모습 이면에 민주당 내에서 국민들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공세를 할 때, 공격을 할 때 사실 정확한 팩트와 내용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 좀 약간 흔들린 것 같아요. 요 사안에서는 좀. 예, 근데 좀 언제부터 토론식이 만담식이라고 규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사는 아까 만담이다 이렇게 제가 악의적이죠. 악의적이죠. 적어도 제1야당의 최고위원회 회의가 벌어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웃고 즐겼다. 그러니까 웃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에서 만담식으로 평가하는 건 문제가 되게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좀 기획을 한 거죠. 과거에 아주 예를 들면 딱딱한 방식의 마이크 돌아가기 식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좀 생생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인데 그런 걸 갖다가 언론에서 만담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영교 최고위원 잘못하셨죠. 팩트체크가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사과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이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팩트체크가 안 되면서 소위 가장 중요한 본질들이 이런 걸로 다 희석되거나 어떤 치환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복적으로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건 내부의 경각심이 그만큼 낮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또 이 문제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아주 핵심적인 사실에 가까운 팩트를 제시하게 되면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시고 시정하면 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관행들이 없게 되면
서로가 계속적인 거짓말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반면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또 국민의힘은 계속 예를 들면 이 논쟁의 핵심은 적어도 장병들에 대한 복리후생의 비용들이 줄어들게 되면 장병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팩트체크 잘못됐습니다만 이 논쟁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뭐 쌍방으로 들고 나오고 아니, 쌍방울 내보고 쌍방울만 만듭니까? 다양하게 만들죠. 하필 또 브랜드가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는 건 국민의 힘인 거예요. 집권여당이 언제 이렇게 정쟁을 부추겼습니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전 그래서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쌍특검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기승전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기승전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논쟁 안 하려면 쌍특검 하세요. 그냥 특검에 맡겨놓으시고 그냥 여야는 제발 좀 정치, 그다음에 정책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희조 변호사. 아니 윤석열 정부가 20대 남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저게 가랑키나 한 얘기겠습니까? 일부러 그랬겠는가 그 그렇죠. 소리입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이 뭐였습니까? 다가오는 2024년 5년까지 군대 병장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린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팬티값, 양말값 빼겠습니까? 그러니까 접근 방법 자체가 서영교 의원 어떤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점이 있고 아까 또 내부적으로 아까 그 만담 이 얘기를 했는데 역사는 반복되는가? 2015년에 새정치국민회의 같은 경우에 이제 비대위가 됐고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그 최고위원회 나가니까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이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불러서 그래서 봉숭아 학당 콩가루 집안이다라는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 이와 같은 내용이 또 이루어지는 것인가 좀 국민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건 좋습니다만 좀 더 어떻게 보면 자중하는 모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공격할 때는 정확한 게 가장 중요하죠. 안 그러면은요 그 틀렸다는 부분이 더 부각이 됩니다. 이번 경우가 또 그런 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불송치입니다. 불송치. 요즘에 이 표현 참 자주 나와요 언론에. 불송치한다. 안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끝이다. 그 뜻입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자, 여당 추가 징계 결정 앞두고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경찰이 수사했는데 불송치예요. 일단 뭐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요. 증거 불충분 있고요. 그러니까 알선 주제, 무혐의 청원 이렇게. 근데 무고 쪽 특히 요 무고 쪽은 계속 수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8일 윤리위에 영향 미칠지 주목.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뭐 같은 내용인데요. 불송치했다. 뭐 공소시효 끝났다. 증거 불충분하다. 이게 이제 알선수재 혐의 그다음에 뭐 성상납 의혹 뭐 요거 관련된 거고요. 근데 무고하고 증거인멸 교사는 계속인데 근데 요게 증명이 되려면 성상납 실체가 규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불송치가 됐단 말이에요. 자, 신현 변호사 짧게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네네. 이게 불송치가 됐는데 이게 먼저 규명이 돼야 무고고 뭐고가 증명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도 어제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무혐의 사실상 불송치 결정이 났다 해서 제 질문이 뭐였냐면은 무고는요 이런 답이었거든요. 근데 무고는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일단 불송치는 쉽게 말하면 무혐의인 거예요. 그렇지만 무혐의 결정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혐의 났다는 것만 했지 무혐의 이유가 지금 아직까지 안 밝혀졌는데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아마 경찰청에 얘기를 해서 불송치 결정 이유를 받아볼 텐데 불송치 결정 이유에 단순히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불송치한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의혹은 있지만 이게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서 1라운드가 나왔을지 모릅니다만 뒤에 있는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중요하고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증거인멸 교사와 어떻게 보면 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성상납과 관련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백하게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성상납과 관련되는 내용이 사실상 있었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공제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라운드는 어떻게 보면 판정성이지만 2라운드, 3라운드는 여전히 위험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뜻이 되는 거네요. 지금요 상황은요. 자, 이 경찰 수사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언론 인터뷰 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좀 귀를 잡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부적으로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그 무고가 기소되기 위해서는 성상납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전문가의 판단으로 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김병민 비대위원, 유상범 의원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뭐 윤리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여러 파동으로 자리를 그만뒀고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뭔가 예단할 수 있는 발언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는. 방향을 갖고 뭔가를 좀 전망한 것 같죠 지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감정들을 늘 갖고 그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와 동등한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또 가장 지난날 윤리위원회 징계의 핵심도 결과적으로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부분들 그 안에서의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찰의 수사 결과가 끝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수사에 대한 부분 속에서는 좀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창석 전 부소장. 네, 어쨌든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입증돼 있지 않나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걸 보고 판단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들은 게 좀 있나요? 유상범 의원이 그냥 일반 국회의원이었으면 뭘 정보를 그냥 들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미리 듣고 있는 건 아닌가. 유상범 의원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흔히 말해서 속칭 날라가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전 조율하고 있는 건까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예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유상범 의원이 이준석 대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바란다는 최근에 문자. 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기사는 뭐 제목만 좀 소개해드리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나라 얘기했어요. 국민연금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통합 운영해야 된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내고 더 받게. 그리고 받는 나이도 좀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전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